자, 이것으로 네 분의 전문가께서 제한된 시간이었지만 훌륭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예, 토론에서 말씀하신 또 다 못다 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사회복지사인데 사회복지사로서 제가 느끼는 것은 오늘 발표와 토론을 종합해 볼 때 그간 청소년의 자살 예방에 대한 논의가 노인 자살 예방에 대한 사업에 비해서 이 정책적인 접근에 좀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근본 이 복지유관기관이 복지적 차원에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작업을 시도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자살 예방의 초점은 대상자인 청소년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이 개별 맞춤식 접근이 중요하고 위험 수준별 대상자에 대한 사례 관리와 그에 따른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아동 청소년의 사각지대, 체계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에서 서비스 전달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고 또 상호작용이 유기적이지 않습니다. 서비스 정책이나 서비스 제공 부문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 중심의 자살 예방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프로그램은 접촉 지속 시간과 또 환경에 적합한 부문에서 또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학교와 지역사회와 학교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여러 가지 그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서로 각각 다르고 또 밑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또 여러 다양한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통합관리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 포럼에 참가해서 느꼈습니다. 자, 오늘 그 훌륭한 토론을 해주신 그 네 분의 패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어서 제3부 질의응답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연구팀의 발제와 강의 그리고 패널분들의 토론을 듣는 동안에 많은 그 시청자분들께서 다양한 질문을 채팅창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다들 적극적으로 질문과 코멘트를 보내주셔서 정리하는 데 많은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질문에 모두 다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은 시간 관계상에 좀 할 수 있는 데까지 또 통합적인 것들 이것을 뽑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분들이 보니까 인기가 좋으신 분들 그 잘생기신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좀 그러신 분들에게 더 많이 집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그 인물 중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좀 만만해서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지혜로운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또 대부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질문은 제일 먼저 토론해 주신 우리 고진선 소장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는 질문이 나왔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울에 빠져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어려운 아이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더욱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년기까지도 이어지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발견해낼 수 있을까요?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의 고은지 사회복지사가 질문하셨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사항에 정확한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이렇게 하면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뭐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는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도 사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실제 감정을 표현했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 하나 아시다시피 그 민모션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실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숨어 있는 청소년들을 발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자살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접근이 뭐 예산 대비 효과성, 효율성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해서 고위험군 중심의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지역 사회가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 대한 서비스의 접근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심각해져서 완전 바닥으로 내려가기 이전에 이미 관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저위험군일 때 자신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을 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많은 곳에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예방적 측면에 있어서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접근하기 위해선 문화 방역이라고 하는 것들 함께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문화와 함께 아이들에게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들을 확대할 수 있는 변화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 수준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표를 잘 개발하셔가지고 중저에 속하에 있는 친구들부터 이 관리가 들어가야 고위험군들이 안 될 것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우리 이윤진 우리 부장님에게 그 질문한 내용이 왔어요. 하나가 왔는데, 청소년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에 홍보가 많을 수 없나요?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오늘 자기가 게이트 키퍼 용어도 처음 들었어요. 하는 그런 질문이 왔네요. 네, 이 홍보라는 것이 예산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모든 분들에게 다 이게 생활권 안으로 파고들지는 못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이 게이트키퍼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것 또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교육부에서도 이 교육의 의무교육으로 학교 차원에서는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벌써 5년이 넘었고요. 이 연 단위로 4시간 이상은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게이트키퍼라는 걸 생명지킴이 교육이라고 같이 혼동해서 하시는 거는 맞기는 한데, 저희는 법률적으로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이라고 명명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게이트키퍼 교육이라고 다 널리 쓰여 있기는 하지만 그 교육 그 이름상 너무도 폭넓어서, 한마디로 뭐 시화회에서 쓰레기를 줍는 분도 게이트키퍼일 수 있고요. 그리고 철도 건널목에서 깃발을 들고서는 교통안전을 지키는 분도 게이트키퍼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 자살 예방과 관련된 법률에서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교육은 무료로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 예방 센터를 통해서도 충분히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호 요인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고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 교육이 훨씬 더 폭넓게 좀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씩씩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는 꼭 그 민간 기관들이나 관련 기관들이 개별로 해서 들리지만은 아닌 것 같고, 공공이 정책적으로 종합적으로 또 해나가야 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모두 고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일 교수님께 질문하신 사항이 있네요. 이게 현재 발굴과 기관 연결은 어떤 경로를 통하게 되는 걸까요? 주제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은 전문기관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하고 사회복지사 몇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아까 저희가 이거 얘기할 때 되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요. 자살 예방 교육의 학교나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실시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어웨어니스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기서 얘기하는 자살 사고나 자살 계획에서 시도가 있었던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면 그 만나는 것.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프리벤션이라고 하죠. 예방을 한다는 게 뭘까라고 뒤집어 보면 포스트벤션, 소위 사후 처리를 얼만큼 잘 하느냐가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어떻게 이걸 얘기하느냐, 결국 이전에 자살 시도 자살 사고 경험이 있었던 학생들을 만나는 학교, 지역사회 상담실, 기관에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포스트벤션이 바로 프리벤션의 첫 번째 단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예방 교육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런 것들에 위기 겪었던 학생들을 만나는 다양한 그 기관들이 촉수가 돼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더 심각한 대로 발전하지 않도록 막는 혹은 그것들을 잘 다루는, 그래서 포스트벤션에서 프리벤션으로 넘어가는 이 상황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고 기관이나 학교에서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 다시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모두가 촉수가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실제 그 2차 외상이라고 그러죠. 제 자살에 대한 어떤 인시던스가 있으면 그 주위 분들에 대한 2차적인 어떤 그 예방,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별로 역량을 키우고 이것을 이제 접수를 받고 시행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아마 국가기관이나 지역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리소스를 많이 확보하시는 것, 그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사실 그 지역사회 차원에서 그 유형군에 발굴하는 거, 또 기관 연결하고 각 기관들의 그 기능에 맞춰서 그걸 해결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다른 영역에서는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사례 관리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유난히 청소년 부분만은 그게 잘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보건 의료도 그렇지만은 청소년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그런 통합사례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이 발굴 시스템을 확실히 만들고, 그 나아가서 이제 거기 하나 또 질문이 있는데, 예, 교수님 계속 질문에 답변을 좀 더 해주시죠. 다른 분이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현재 단계에는 중저위험군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지 않는 건가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 중저위험군이 고위험군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실 이 부분이 파국적인 위기 결과입니다. 그 저희가 과거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여기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나오셨지만 그 한 15년, 20년 동안 CYS넷, 현재는 청소년 안전망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파국적인 위기 결과로서의 청소년 자살을 어떻게 보면은 다루기 위해서 다양한 초기 위험 결과, 어떤 중기적인 위험 표지, 그 다음에 문제 행동,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현재까지 다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 청소년 안전망 사업 자체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10년 동안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그 고위험군을 다룰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아까 그 초기에서 중기 넘어가고 중기에서 잘 다루면 좋겠지만 안 될 경우에 고위험군 넘어갈 경우에는 그렇게 가장 높은 집단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부분들이 지역적에 따라서 특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사회 상담센터가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에 연결돼서 어떻게 급격하게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입원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응급처치. 그러니까 이건 심리상담 쪽이 아니고 위기 대응이잖아요.
위기 대응까지 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기관에서 역량을 키워서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를 해서 바로 고위험군은 가장 그 신속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고도의 조치까지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모든 기관이 할 수 없겠지만 현재 이걸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이 좀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주 궁금한 말씀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청소년 그 자살 예방 체계 중에서 그런 이 119 시스템 같은 그 고위험군에 대한 시스템도 필요하고, 중저 위험군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상담이나 여러 가지 관련 시스템들이 좀 체계화된 것들이 그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훈진 부장님께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 당사자들이 질문했다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기 전 예방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 부모나 교사나 친구들이 해 주었으면 하는 일이 있을까요? 청소년 상담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례 또는 경험적 지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고민이 많이 되고요. 그 고민 속에서 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더라도 스트레스는 받기 나름인 것이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을 수는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정말 힘들 때 바닥을 치고 일어나는가 하면 누구는 자해하고 자살까지도 이루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 물론 자존감에 대한 개인적인 내적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주변의 보호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죽고 싶은 이유보다 살고 싶은 이유가 더 많게 되면 죽음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그 바운더리에 살고 싶은 이유를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보다 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여러 가지 캠페인과 인식 개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저희 토론을 하기 전에 영상에 나온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좀 소름이 돋았던 게, 제가 자살 예방 사업을 하기 전에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면서도 저희 반 아이들을 상담했던 부분, 그런 케이스, 그리고 위센터에서도 상담을 했었거든요. 위센터에서 또 아이들을 받았던 그 상담 사례, 그리고 그 영상에서의 사례에 맞물려서 너무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20-30년이 넘도록 아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가 라는 자책이 사실은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청소년 자살 예방과 관련된 생명지킴이 교육의 핵심은 그겁니다. 자살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게 절대 부끄럽지 않고 누구에게도 올 수 있는 위기니까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어른들 누구에게나 얘기를 해라. 그리고 기관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믿을 수 있는 어른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들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분들은 힘든 일 당연히 있죠. 누구든 힘들 수 있어요. 꼭 믿을 수 있는 어른 한 분에게라도 가서 자신의 힘든 부분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용기예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이 나약하거나 남들보다 못해서 자살 생각이나 자해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청을 하십시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진지하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마지막으로 그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 사항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나머지 질문이 또 지금 말고 또 우리 고진선 소장님께 2개가 있고, 윤진 그 부장님께 4개가 있고, 우리 교수님께 또 2개가 또 있는데, 남은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우리 담당자가 정리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튜브 댓글창에 이렇게 올리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우리 고진선 소장님. 안녕하세요.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이 요즘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건강염려증이 같이 왔습니다. 정신과에서도 우울증이 같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은 이상이 없다는데 우울증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는 우울감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이 부정할 수도 있나요? 본인도 모르게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주변에서 심각성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질문입니다. 예, 우선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뭐 진단이나 사항에 대해서는 뭐 주치의하고 의견을 좀 나눠야 될 텐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아동 청소년기의 우울증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해도가 좀 많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일반인 분들 또 학교에 있는 교사분들,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우울증이나 우울감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무기력하다, 무망감이 느껴진다, 일반 성인의 우울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닥을 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동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사실 그러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전혀 상반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짜증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비행 행동이나 과잉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느끼는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우울감이나 우울증 같은 증상이나 양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 접근이 조금 더 다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요즘 가정 내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시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뭐 초록우산이나 다양한 아동 관련된 청소년 관련된 기관에서 연구했던 것과 같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안정감은 훨씬 더 나빠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보다는 내가 나의 자녀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가, 어쩌면 그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하는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셔서 접근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어떤 느낌이 들까라는 것들 한 번쯤 생각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신다면 의사소통이나 다양한 형태의 감정을 교류하는데 조금 더 용이할 것 같고요. 청소년 시기에는 그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포스트잇을 좀 붙여서 부모님의 마음을 좀 전달해 주시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좋은 패널 선생님들 만나서 많은 걸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걸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청소년 자살에 관계되는 자해와 자살, 그 이어지는 그런 과정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더 가지고 우리 함께하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어서 이 정도로 질의응답은 마치고자 합니다. 네 분 패널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또 온라인 화상으로 접하는 필드의 많은 참가자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이 사유자에게 이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시간 수고해주신 좌장님,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지난 도봉구 청소년 자살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의 욕구를 파악하고 실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좋은 방안이나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부디 자유롭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복지기관의 허브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온라인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도봉구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정망 구축에 기여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